인생의 꿈이 집 하나 차 하나 있으면 성공했다고 다들 꿈을 가지고 있을 때입니다. 집에 대한 애착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여러 개 사는 여유가 되면 산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부동산에 투자하는 형태는 이제 자제하셔야 됩니다. 10년 안에 대한민국에 큰 변혁이 올 거라고 미리 말씀드리고, 네, 안녕하세요. 우리 머니투데이의 새로운 유튜브 세머TV, 이름이 너무 이쁜 것 같습니다. 우리 시니어분들을 위한 방송이라고 저는 알고 있고요. 우리 시니어분들이 전 청춘을 다 보내고 드디어 시니어가 됐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제가 젊을 때 꿈이 60 전에, 60이 제 인생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벌써 넘었고 앞으로도 꽤 오래 살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새로운 인생의 꿈 세머TV 같이, 제가 아는 내용이 많지 않더라도 여러분과 같이 제가 아는 인사이트 말씀드릴 테니까 부족하더라도 좋게 봐주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부자 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세머TV 구독자 여러분, 화이팅! 일단 시니어분들 중에서 지금 평균적으로 한 60, 또 많으면 70% 정도 분들은 이미 이제 자가를 소유한 분들이 많이 계시죠. 나머지 20, 30% 분들은 이제 빈곤층에 계시는 분들 좀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이제 국가에서 좀 케어를 해야 되고, 70% 정도, 60% 되는 분들의 어떤 집에 대한 어떤 프라이드는 상당히 강합니다. 어려운 시절에, 대한민국이 어려운 시절에 젊은 시절을 보냈고 IMF를 겪었기 때문에 그 집에 대한 어떤 애착은 사실 젊은 분들만큼 더 많으면 많았지 적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재건축에 대한 개념에서도 그분들이 100명이라고 치면 60 넘으시고 이런 시니어 분들 입장에서는 재건축을 그렇게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냥 살던 곳에서 안정적으로 리모델링을 하고 싶어 하는데 사회 분위기가 자꾸 재건축으로 몰고 가고 있죠. 저희가 배울 때 콘크리트는 100년을 가는 거고, 법정 내용 연수라고 하죠. 물리적으로 50년은 기본적으로 가는 거로 인정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시니어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이 이제 부동산 좀 광풍이 불다 보니까 사실 마이카 시대, 저희 또래들이 차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인생의 꿈이 집 하나 차 하나 있으면 성공했다고 다들 꿈을 가지고 있을 때입니다. 집이 있고 차 있고 이미 다 있고, 차는 한 대가 아니라 막 세네 대가 됐는데, 그 집이 어떤 집이냐에 따라서 지금 명함이 많이 갈렸죠. 예를 들면 상계동하고 강남에 분양할 때 분양가가 거의 비슷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차이가 났어요. 이거는 이제 정부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인프라의 개념을 강남의 기득권 쪽으로 자꾸 몰아주다 보니까 이게 좀 편중화 현상이 벌어졌고, 그런 부분이 이제 정치권에서 해소를 못하고 선거 때만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시니어 분들 중에서 강북에 있는 분들은 사실 약간의 박탈감을 느끼고 있고, 강남에 있는 분들은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쾌재를 부르고 있겠죠. 그래서 그 집에 대한 애착은 상당히 강한 데다가 주택 가격까지 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자신감과 어떤 프라이드가 엄청 강하죠. 강한데 이제 중요한 건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집에 대한 애착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여러 개 사는 여유가 되면 산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자산 관리를, 어떤 경제 공부를 할 시간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요즘은 이제 유튜브 때문에 많이 공부를 하고 계시지만 집이 5개가 있다 그러면 자기 삶을 돌아봐야 되는데 그냥 집만 계속 케어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을 많이 봐서 좀 안타깝긴 한데, 그러니까 집에 대한 애착이 하나 이상이신 분들은 이제는 좀 손을 놓고 마음을 좀 내려놓고 자기 자신과 가족들의 좀 신경 쓰는 시간을 더 갖는 게 저는 삶의 좋은 방향이라고 좀 생각하고요. 집이 하나이신 분들은 굳이 뭐 재건축, 재개발 이런 붐에 제가 얘기 안 해도 또 싫어하십니다. 또 많이. 또 분당 같은 경우 아시겠지만 반대하시는 분들이 다 베이비붐입니다. 그분들이 30 초반에서 40대에 분당을 들어갔거든요. 그분들이 딱 60, 70, 75 된 거예요. 여지껏 잘 살았단 말이에요. 분당은 또 여러분들이 아시는 부동산학적 개념에서 유명한 부동산 학자들이 만든 페리의 근린 주거 이론이라고 있어요. 이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 LH라고 그러죠. 거기서 전 세계 도시계획을 이론을 갖다가, 그때는 이제 군부 시절이었으니까 하라면 막 하잖아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좋은, 지금으로 말하면 초품화, 보행자 위주, 이게 다 돼 있는 도시예요. 너무 잘 지었는데 딱 문제는 하나가 뭐냐, 그 당시에는 이 배관 있지 않습니까? 배관이
강관이었어요. 쇠. 그리고 90년 중반 후반이 되면서부터 구리관이 나옵니다. 동관. 쉽게 말하면 녹슬지 않는 관. 95년 7년 이후에 지은 것들은 아파트에 녹물이 안 셉니다. 그런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 분당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 녹물이 좀 나오니까 배관을 좀 바꿔서 쓰고 있고, 왜냐면 건물을 너무 잘 졌거든요. 환경도 너무 좋고 최적한 도시예요. 다만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 게 차가 갑자기 1세대 1카가 아니라 1인 1카가 돼버리니까 주차장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 부분 때문에 재건축에 대한 수요가 있는 것이지, 집은 너무 잘 졌거든요. 정말 콘크리트로 잘 졌기 때문에 요즘 순살 아파트하고는 질이 다릅니다. 에어컨 업자분들한테 물어보시면 알 거예요. 이 그때 지은 아파트들은 에어컨을 달려면 구멍을 낼 때 만약에 20분이 걸린다. 요즘 아파트는 5분 걸려요. 뭐 그런 데서 견고함을 느낄 수가 있죠. 다만 우리나라 이렇게 급격하게 발전할 줄 몰랐어요. 우리 여러분도 모르고 저도 몰랐죠. 그러니까 이렇게 발전하다 보니 라이프 스타일의 눈높이도 높아지고 커뮤니티도 시대가 됐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요구에 맞추다 보니까 재건축에 대한 어떤 욕망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것을 또 정치권에서 차근차근히 순서대로 가야 되는데, 정치권에서 일기 신도시라는 어떤 팩트를 가지고 표에 어떤 도움이 되니까 급하게 갔다가, 재건축은 원래 옛날에 40년이었습니다. 그랬다가 30년으로 줄었다가 갑자기 20년, 이거 전 세계에서 사실 조금 창피한 얘기예요. 집 지은 지 20년 만에 집을 부신다? 그건 사실 상상 못합니다. 다른 나라에선. 이것이 이제 부동산의 투기와 바람이 불면서 약간은 엉켰습니다. 도시계획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집은 우리 시니어들의 아주 꿈이 이루어진 어떤 삶의 최종 결산물이죠. 그래서 그 애착은 너무 강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걸 이제 잘 케어하고 자산 관리를 잘 해 나가셔야 되겠죠. 예. 일단 97 대책은 저도 대책이 나오자마자 맹탕 정책이라고 얘기했고, 물풍선 대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비판이죠. 쉽게 말하면 점수를 치자면 저는 안 하니만 못했다. 거의 빵점 수준에 줬습니다. 물론 뭐 표현상에 50점 얘기했는데요. 그게 뭐냐면 수요 억제책과 공급책이 동시에 나온 건 맞는데, 제가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된장이 없는 된장찌개. 색깔만 된장물만 푼 거예요. 그게 뭐냐면 공급에 대한 우리 신뢰도는 사실 바닥이지 않습니까? MB 정부 때도 열심히 했고, 노무현 정부 때는 좀 그나마 진도가 좀 많이 나왔고요. 박근혜 정부 때는 도리어 공급 대책이 있는 걸 갖다 건설사를 위한다고 스톱을 시켰어요. 짓던 걸. 국민을 위한 건지 뭐 헷갈릴 정도죠. 게다가 이제 문재인 정부 왔는데 사태를 파악을 잘 못하고 집이 괜찮다, 여유 있다 이러면서 수요 억제책만 썼어요. 사실은 공급이 같이 돼야 된다는 건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 뒤늦게 2년 뒤에 그때서 부랴부랴 만들었죠. 그 공급 대책이 뭐 2, 3년 뒤에 사전총회라는 제도를 썼는데 결국은 뭐 10년짜리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이런 과정들에 대한 이제 공급에 대한 신뢰도가 그때부터 좀 금이 갔고, 그리고 21대 대선인가요? 이재명 대통령 후보하고 윤석열 대통령 후보 둘이 다 뭐 250만 원, 270만 원 얘기할 때 전문가들은 다 코웃음 쳤습니다. 아, 정말 너무한다. 국민들 기만해도 저렇게. 실제 뭐 상황이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지금 3년이 지났잖아요, 전 정부가. 3년 동안 뭘 지었죠? 지은 게 없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왔는데 또 뭐 127만 원, 뭐 100만 원 이런 얘기 나왔고, 그러다가 최근에 발표한 97 대책에서 135만 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135만 원 중에 넉넉히 정말 최고로 잡아야 한 6, 70만 원. 이거는 공공택지니까 할 수 있어요. 나라 땅이니까. 그 남은 6, 70만 원은 나라 땅이 아니에요. 재건축, 재개발, 정비지역이에요. 도시개발 사업. 그러면 거기 땅 주인들이 나라가 하란다고 합니까? 아닙니다. 수익성이 맞고 그 안에 계신 분들이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당 같은데 한 단지예요, 만약에. 근데 수익률이 그렇게 좋지도 않은데 10년, 15년을 기다려야 되고 또 나가서 3년 살아야 되고 그 사이에 내가 죽을지도 몰라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20, 30% 된다고 하면 80% 넘죠. 동의를 못 넘으면 사업이 안 되잖아요. 그런 사실 주민 갈등이 생기는 것도 꽤 많습니다. 너무 급하게 정치권에서 이걸 들이다 보니까. 그러면은 세 번째 정책을 할 때 공급에 대해서 그러면 그 일기 신도시도 얼마나 나올지 모르잖아요. 재건축 재개발도 조합원들이 이건 힘들어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될 수 있는 게 70만인 거예요. 뻔히 보이는데 그걸 135만 원을 착공을 하겠다고 어떻게 감히 국민들한테 얘기합니까? 그러면 안 되죠. 공공택지는 70만 원이니까 이거는 5년 안에 할 수 있습니다. 재건축 재개발은 최대한 해서
가겠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다 되면 135만 원. 이렇게 얘기하면 그나마 믿을까 말까인데, 그래서 사실 시장에서는 웃었죠. 공공택지 자체도 또 시간이 좀 필요한데 LH가 그동안 좀 공급을 안 했잖아요. 그리고 또 토지 보상이나 이런 부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작업들을 안 했습니다. 이주 절차, 이전 절차, 이것도 행정행위를 하면 되는데 의도적으로 정부에서 그걸 천천히 했습니다. 이유는 건설사 살리기에 전 정부가 올인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뒷전인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서민과 무주택 청년들이 사실 외면받았습니다. 정치권한테. 그래서 이번 정부의 135만 원 대책이 나오니까 제일 중요한 게 그거죠. 왜 된장이 없냐. 그래 300만 원을 하면 뭐합니까. 시세가 국민들이 원하는 부담 가능한 주택, 어포더블 하우징이라고 하는데 그게 한 뭐 4, 5억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4억 정도. 근데 분양가를 6억으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또 대출받아야 돼요. 부담돼. 분양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번에. 분양가를 앞으로 어떻게. 그리고 LH가 직접 시행한다고 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이익을 갖다가 민간이 가져가니까 분양가가 높아지셔서 문제가 있다. 이래가지고 했어요. 그러면 그만큼 내려와야죠. 근데 왜 한마디도 안 하죠? 무슨 꿍꿍이를 가지고 있길래. 기껏 한다는 나오는 이 분위기는 뭐 그 돈 갖고 임대주택을 준다. 이것도 아주 수준 낮은 정책입니다. 전 세계는 임대주택을 따로 재정을 투입하는 형태로 봐요. 무슨 장사를 해가지고 국민세금 갖고 장사를 해가지고 왜 나라 돈을 안 들이고 그 돈 갖고 국민들 돈을 빼서 또 메꿔요. 그 공급도 국민 돈 갖고 한 거 아니에요. LH도 국민 돈을 운영하고 사고방식이 잘못된 거죠. 무슨 기업처럼 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번 대책에 대해서 다 실망한 거예요. 분양가가 또 없고 명료하게 언제 한다는지 답이 없는 것 같고 재건축 재개발 그러니까 이제 이 정부는 또 못 믿겠다라고 할 정도로 하면서 불장이 다시 이어졌잖아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이 방송이 나갈 때쯤에는 아마 세 번째 대책이 나왔을 겁니다. 세 번째 추가 대책이 나오잖아요. 그럼 거기는 아마 제 생각에 토지 거래 허가구역 또 확대 재지정하고 그리고 LTV 강남 6억 한도로 다 했는데 수도권 전체로 했는데 이거를 이 수도권의 일부 지역과 서울 외곽 지역은 사실 6억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도리어 집값을 올리는 효과가 돼가지고 이걸 또 4억이나 4억 5천으로 좀 조정하지 않을까. 쉽게 말하면 LTV를 10억짜리면 6억 대출하면 60%잖아요. 그럼 이거는 뭐 가볍게 사잖아요. 자기 보증금에다 대출 받으면. 그러니까 이거를 아마 조금 낮춰서 가계부채 문제도 있고 하니까 4억 정도라면 좀 진정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 대책하고 뭐 공시가격 현실화, 보유세를 좀 높인다는 개념. 전세대출 DSR 막 군불 많이 폈잖아요. 처음에 6.27 대책 발표할 때 뭐라 그랬어요? 잠시라도 뭐 시장이 움직이는 것 같으면 바로 발표하겠다 그랬어요. 안 하잖아요. 6.27 발표한 지 벌써 3달이 돼 가는데 안 했잖아요. 그죠? 매일 뉴스가 나오는데 그러면 이 정부도 그래서 오해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대책이 좀 잘 나오길 바래요. 거기서 국민들이 좀 이해할 수 있고 의지는 확실히 있구나. 그래서 좀 이 불장을 좀 잠재워야지 아니면 이 포모 현상, 광기를 잠재우지 않으면 국가에도 도움이 안 되고 분명히 10년 안에 우리 대한민국 부동산은 조정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지금 영끌에서 올인 투자나 투기 마인드가 있어서 했던 사람은 그나마 계산을 해서 팔고 나올 때를 알지만 실거주를 위해 가지고 불나방처럼 달려보는 분들은 정말 영굴투가 되거든요. 기억하시겠지만 2020년도, 21년도에 사시는 분들 아직도 못 빠져나오고 있어요. 뉴스에 안 나오잖아요. 언론 지원도 약간 문제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대책이 잘 나오기를 개인적으로 바라고 있고요. 대통령이 100일 기자회견에서 끊임없이 대책을 낼 거다. 또 연착륙으로 가겠다. 젊은이들의 이 집에 대한 약탈과 박탈감, 경제적인 박탈감이 너무 심하다. 다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의지가 확실한 것 같고 스텝과 중진들이 잘 받쳐주면 이번에는 좀 실패했지만 97은 제가 볼 때 나머지 사이드가 좀 받쳐주면 그 소기의 성과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좀 기대해 봅니다. 그래서 드릴 말씀은 공공분양에 대해서 조금 적극적으로 좀 기다리시면서 접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극대화하기 위한 거는 이제 자기의 삶에 대한 버킷리스트를 일단 만들어야겠죠. 그리고 자기의 건강 상태를 본인들이 잘 아실 겁니다.
그러면 뭐 만약에 65세다 그러면 85세까지 살 수 있겠다. 20년이잖아요. 그 20년에 대한 생활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플레이션 이런 거 계산하시면 종잣돈이 얼마나 있어야 예금을 넣어도 뭐 3% 2% 나오니까 좀 낮더라도 그러면 이제 또 공부를 하셔가지고 뭐 채권이나 이런 걸로 뭐 여러 가지 다양한 투자 방법을 좀 혼합해서 분산 투자를 하셔야 되고 그 와중에 집이 여러 개면 그 들고 갈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자식이 없다라면 뭐 어떤 분들은 뭐 기부할 수도 있겠지만 현실적인 자본주의 사회에서 제일 현명한 것은 내가 그 돈을 과연 내가 언제까지 쓰고 죽을 수 있는지 보시면 좋아요. 한 예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아시는 분들이 돈을 뭐 아끼고 모으고서 빌딩을 산 분들이 계신데 그러면 뭐합니까? 그렇게 돈을 아낀다고 하다가 어느 날 이제 좀 가슴이 아프신 분을 제가 봤어요. 나이 드신 분인데 역삼동에 이제 건물주입니다. 근데 워낙 아껴 써요. 아껴 쓰는데 좀 가슴이 아프다 그러는데 택시비가 아깝다고 버스를 타고 가셨어요. 근데 택시를 타고 가셨으면 살았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서 버스 안에서 돌아가셨어요. 그게 뭐냐면 이 가슴이 아픈 건 주로 심근경색 또 뇌가 아프면 뇌졸중 이런 게 오는데 그 삶의 목표가 뭐인지를 몰랐던 거죠. 이 양반은. 돈 이러다가 돈 써보지도 못하고 돌아가시는 분을 꽤 많이 봅니다. 진짜로. 드릴 말씀은 건강관리가 1번이고 돈 관리가 1번이 아닙니다. 시니어가 되면. 그리고 일자리의 개념도 자기가 여유가 되면 뭐 사업체 갖고 있겠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은퇴를 하시게 되잖아요. 은퇴를 하시면 소일거리를 일단 찾으시는 게 첫 번째 건강관리를 위해서 건강관리하시고 그리고 이제 버킷리스트를 만드셔가지고 하고 싶은 걸 다 하시고 본인의 어떤 지식적인 면 또 육체적인 체력적인 면 이런 걸 잘 케어하시면서 건강하게 사시는 게 최고 행복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질문에 대해서 드릴 말씀은 인간의 몸이 계산을 해보면요. 뭐 이렇게 요새 인공심장도 나온다고 하잖아요. 인간의 몸 하나 자체가 가치로 따지면 한 50억 된답니다. 상태가 좋을 때입니다. 안 좋으면 안 좋고. 그러면 그런 자기 자신에 대한 프라이드를 갖고 남을 돕거나 이렇게 베풀 때 행복을 많이 느낀다 그러잖아요. 그거를 안 해본 분들은 잘 모르세요. 근데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좀 사회와 더불어서 자기의 삶의 윤택함을 좀 만들어 가시는 게 정말 아름다운 삶을 마무리하는 게 아닐까. 이런 타임에 대해서 타임 스케줄을 좀 잡으시고 거기에 맞춰서 돈 다 들고 갈 거 아닌 거 뻔히 알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적정선에서 여유 있게 두신 상태에서 나머지는 다 파시고 그렇죠? 물론 자식이 있다라면 상속세는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상속을 아시죠? 뭐 10년 받아줘야지 감면받고 이런 거 그런 거 잘 활용하시고 물론 요번에는 올해 그런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이 얘기는 드리고 싶네요. 요번에 이재명 대통령 이번 정부에서 상속세 집 하나 아들한테 10억, 12억짜리 주는데 여기에 세금이 몇십 프로는 문제 있다라고 얘기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신호죠. 그러면 어쩌면 이번 정부에서 상속세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집 같은 경우에 예외 조항으로 집을 갖다 자식한테 물려줄 때는 상속세를 넓게 한다. 이러면 이걸 뭐 지금처럼 막 집을 갖다 지분으로 이렇게 자식 주기를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한번 1, 2년 기다리신 다음에 하시면 좋고 나머지 분들은 긴 텀이니까 천천히 맞추셔가지고 타임에 맞추셔가지고 버킷리스트 만드시고 건강 체크하시고 그리고 사모님이나 신랑 손잡고 그런 시간을 많이 가지시길 정말 제가 부탁드립니다. 그게 최고 행복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좋고요. 그래서 다주택자분들은 자산 매각을 좀 통해서 자기가 원하시는 삶을 좀 꾸려갔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 이제 뭐 1주택자분들이나 이런 분들 입장에서 뭐 하나면 하나 더 뭐 이렇게 이런 분들은 일단 자식들을 출가 보내고 나면 출가 보내기 전까지는 조금 흔평수의 질입니다. 그 출가하고 나서도 손자 손녀 이런 방문 때문에 뭐 40평을 유지하고 싶어 해요. 45평. 그런데 이제 아기들이 크면 이제 안 옵니다. 안 오다 보니까 조금 중학교 고등학생들은 거의 안 오죠. 그때는 이제 그래도 1년에 한 번 오지만 그래도 그걸 좀 크지만 유지를 해요. 근데 자식이 둘이 있다 나갔잖아요. 빈 방이 생깁니다. 약간 허전하는데 이제 옷방으로 바뀌고 막 이런 과정을 거쳐요. 그런 중에 이제 손자 손녀가 만약에 결혼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다운사이징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굳이 자산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겠죠. 자산이 자기가 많은데 사는 곳의 집도 비싸요. 그러면 그냥 가셔도 돼요. 앞으로 생활하는데 유지가 되는 게 문제가 없다라면 그건 그냥 가져가고 사는 집도 좋은데 자산의 유지가 약간 부족해요. 그럼 이건 다운사이징을 해서 자산을 확보해서 생활자금으로 쓰든지 아니면 주택연금이라는 걸 활용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아까처럼 돌아가서 자기 인생 버킷리스트를 할 수 있는 타임 스케줄과 자산 스케줄 잡으시면 되고. 근데 사는 곳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자산 여유는 있어. 생활 자산 앞으로. 그러면 그냥 사시는 거예요. 리모델링 하시면서. 굳이 뭐 움직일 필요 없잖아요. 친구도 다 그대로 있고. 이게 좋고. 자산의 가치도 약간 약한데 또 자금도 부족해. 이러면 무조건 주택연금을 가시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이게 최고의 이제 코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 더 해서 자산이 부족한데 자금이 있어. 그럴 때는 부동산에 투자하는 형태는 이제 자제하셔야 됩니다. 10년 안에 대한민국에 큰 변혁이 올 거라고 미리 말씀드리고, 제 말이 맞을지 틀릴지는 건강 잘 챙겨줘서 나중에 같이 확인했으면 좋겠고요. 중요한 건 강남 아파트의 현재 임대 수익률이 강남 집값이 오르니까 지금 그것만 보고 있잖아요. 그걸 이제 자본 수익성이라고 하고 시세 차익에 대한. 그리고 임대 수익률이 사실 원래 기본이에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은 발전기가 이어지면서 특히 서울 일부 지역에 대해서 투자 수요가 몰리다 보니까 그 지역들에 대해서는 자본 시세 차익의 어떤 시장이 형성되어 있어요. 근데 그 외의 지역은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수도권에 지금 포천이나 뭐 이렇게 여러 군데들은 물린 데 많습니다. 물린다는 표현 좀 그렇지만 투자했다가 지금 못 받아나온 데가 많아요. 그래서 뭐 무리한 투자 절대 하시면 안 되고, 그래서 앞으로 아파트를 하나 더 사겠다 그러면 임대 수익을 위주로 해야 됩니다.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도 그거를 기본으로 치기 때문에 장기 임대 수익률에 대해서 임대 수익 입지가 좋은 곳을 선택하셔가지고 절대 사가지고 팔상하시면 안 되고, 그거 정말 착각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조그만 오피스텔을 하나 샀는데 2, 3억인데 한 100만 원 월세가 나온다. 그러면 이거는 가져가야죠. 수익률 벌써 받추니까. 이런 식으로 집이 하나 있어도 실거주는 꼭 남겨놓되 그 하나의 자산이 있을 때 그냥 돈을 쓰는 것보단 그 월세를 활용해서 하고 이걸 주택연금을 쓰고 이러면 여유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런 방법. 또 주택연금의 장점은 또 주택연금이 마치고 났을 때 돈이 만약에 차익이 남으면 이게 상속자한테 넘어갑니다.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하셔서 자산 관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멋있는 삶은 지갑은 자주 열고 입은 좀 닫고 자기를 돌보는 사람이 최고의 멋진 어른이라고 합니다.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질문의 내용은 돈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거는 좀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